이제 앞부분에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소포클레스가 어떻게 이 작품을 구성을 했는지를 일부 인용문을 통해서 봤고요. 예, 이제 안티고네의 그러니까 이 뭐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보다는 좀 더 소포클레스가 한 20년 정도 일찍 젊었을 때 중년 때 쓴 이 작품에서는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또 굉장히 고집도 세고 완고하다 이런 표현을 크레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고네는 이제 크레온의 포고령의 국법이죠. 왕의 명령은 법이죠. 곧 거기에 그 따르지 않고 자기 오라비를 이렇게 폴리네이키스죠. 오라비를 싸우다가 형제간에 싸우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오라비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적이기 때문에 매장을 또 장례식을 장례 절차를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티고네는 이런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특히 이제 자기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제대로 이렇게 치러주는 게 또 인륜이고 또 형제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크레온이 이제 너는 그러지 말라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포령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었느냐. 안티고네가 내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대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간의 법이라는 거겠죠. 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법, 또 신들의 불문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륜이고 천륜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이라는 거죠. 현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정법보다는 도덕성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 또는 도덕적인 감정에 기초로 둔 그런 법이 더 상이라는 거겠죠. 예전에 뭐 김일성 또 죽었을 때 북쪽에 뭐 지도자라고 하죠. 아무튼 조문단을 파견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조문단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적이지만 그래도 죽은 자에 대한 전쟁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도 나오고요. 전쟁 상황 중에서도 또 서로의 장례식을 위해서는 또 휴전도 하고 또 잘 치르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 아무튼 이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크레온이겠죠. 그 왕의 뜻이 두려워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받고 싶지 않았어요. 코로스 장이 이제 안티고네의 성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는 성미급한 아버지의 성미급한 딸임을 보여주는구려. 불행 앞에 굽힐 줄 모르니 말이요. 제가 이제 좀 밑에 줄에 인용문 아래쪽에 성미급하다는 그리스어를 오모스라는 말을 좀 사전적인 의미를 몇 가지 추가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음식 날 것, 특히
육류 같은 거 익히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야생에 거칠고 또 이제 사람의 어떤 성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와일드하고 엄하고 완고하고 이런 걸 뜻해요. 이게 이제 다 오이디푸스의 그 성격에도 들어간 거죠. 그 피를 또 딸이 받았고요. 잘 알아두어라. 지나치게 완고한 마음이 가장 쉬이 꺾인다는 것을. 불에 지나치게 달군 가장 단단한 쇠가 가장 쉬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고집센 말들도 짧은 고삐 하나로 길들인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 자신의 자기 변호죠.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작품의 그 저기 소개 그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에 이제 가장 그 말년의 작품으로 사후에 또 이렇게 상연된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 최후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일단 이제 딸과 함께 이렇게 그 딸의 또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지내는데 또 그 친딸 중에 하나인 이스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본성이 나쁜 사람일 수 있겠어? 당한 것을 갚았을 뿐인데. 그러니 내가 알고 행했다고 해도 그 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요.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그렇죠? 또 뭔가를 자기가 빌렸으면 되갚는 거.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행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요. 근데 나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우덴, 에이도스 또 에이도톤에서 안다는 그 그리스 동사를 그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갔던 곳으로 가고 있었어. 반면 나를 해코지한 그들은 알고서 나를 죽이려 했어.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과연 이제 그 피시스 본성이 여기는 이제 좀 그런데요. 그 아까 그 앞에 오이디푸스 왕의 거기를 보면은 장면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본성이 좋다고까지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완전히 착하거나 뭐 그런 쪽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크레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네는 자네 입으로 살인이니 근친상간이니 재앙이니 하는 말을 내게 내뱉고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가련하게도 본의 아니게 참고 견뎠던 것이라네. 옛날부터 우리 집안을 미워하신 신들에게는 그러는 것이 즐거웠으니까 말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가문에 내려진 저주라는 거죠. 사실 나만 떼어놓고 보면 자네는 내게서 어떤 죄과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네. 그걸 갚기 위해 내가 이렇게 나 자신과 내 육친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말일세. 자 말해보게. 아들의 운명에 죽을 아들의 손에 죽을 운명이라는 어떤 신의 말씀이 아폴론 신의 말씀이 신탁으로서 내 아버지에게 다가왔기로서니 그때는 아버지께서 낳으시지도 않고 어머니께서도 잉태하시지도 않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자네가 그 일 때문에 비난한다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랬듯이 불행하도록 태어나 누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버지와 치고받다가 내 아버지를 죽였기로서니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다는 거죠. 이 본의 아닌 행위를 자네가 나무란다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알고는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알고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다른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저기 하겠죠. 그러니까 오레스테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무리 아버지를 어머니가 죽였다고 아기스토스하고 공모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렇다고 자식이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 그런 건 법은 없죠. 뭐 그게 이제 보복이고 그 당시에 그 감정에서는 뭐 그 용납이 되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게 사법정에 그 어긋나는 거죠, 사실.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의 결혼에 관해서도 말하겠네. 가련한 자여. 자네의 누이였던 그분과의 결혼에 관해 말하도록 나를 강요하다니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렇게까지 자네가 불경한 입을 놀렸으니 나도 잠자코 있을 수 없네. 할 말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분은 어머니였어. 그래. 내 어머니였어. 이 무슨 불행이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몰랐고 그분도 모르셨어.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치욕이 되도록 자신이 낳으신 아들인 내게 자식들을 낳아주었어. 네 명이죠. 하지만 나는 이 한 가지만은 잘 알고 있네. 나는 의도적으로 그분과 자네는 의도적으로 나와 그분을 헐뜯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그분과 결혼했고 이런 말도 본의 아니게 하는 것이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겠죠. 그분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그리고 자네가 언제나 심한 욕설로 윽박지르는 친부 사례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네. 자네에게 묻겠는데 이게 이제 쭉 굉장히 긴 대사죠. 자네에게 묻겠는데 이 한 가지만은 대답해 주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올바른 사람인 자네를 죽이려 한다면 자네 같으면 죽이려는 자가 자네의 아버지를 묻겠는가 아니면 당장 대갚아 주겠는가. 누가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세요? 이렇게 물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를 알면 그런데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살고 싶다면 자네는 아마도 대갚아주고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을 것이네. 바로 그런 재앙 속으로 나는 빨려든 것이네. 신들에게 이끌려. 그리고 생각건대 아버지의 혼백이 되살아 나신다 해도 내 말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이네. 아버지도 이제 수긍하실 거라는 거죠. 예, 말년에 이제 마지막 최후 또는 그 말년에 가까운 작품에서 굉장히 그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를 변호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코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제가 3번으로 적었나요? 예, 3번. 예,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4번은 좀 짧게 다룰 것 같아서요. 예, 아리스토텔 시학에서 이제 하마라티아 비극적 실수, 이제 미스테이크라고 또 에러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말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실수 그러면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도 오이디푸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내가 오이디푸스였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이디푸스의 오이디푸스를 무대 위에서 보면서 동정심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끔찍함의 이제 그 결과를 또 공감을 하고 두려워하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시학에서 시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창작의 기술인데요. 시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리스 비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사시 호메로스의 또 그 탁월한 그 재능을 또 어, 그, 그 평가를 하면서 비극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예. 일단 시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 비극에 대한 정의를 이제 6장에서 하는데요. 비극은 고귀한 행위, 예, 또 일정한 크기를 갖추고 완결된 그런 행위를 재현하는 것인데, 예, 그것은 감미로운 언어를 따로 여러 형태로 다른 부분들에 사용하며,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이 있고 대사가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노래 형식의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들을 재현하는 것이지 호메로스 서사시처럼 내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형식.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에도 그런 그 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런 점에서 또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3자적 입장에서 지나간 이야기를 보고하는 내레이션하는 그런 재현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일단 그 행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현하는 게 이제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관련된 감정은 흔히 이제 연민과 공포라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동정과 두려움 이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의 정화를 이뤄낸다. 예, 정화라는 말도 이제 많이 그 비극적 실수인 하마르티아와 관련처럼 굉장히 학자들이 이제 많이 그 뜻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 말인데요. 음,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원래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의학적인 용어로 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뭔가를 나쁜 그런 그 물질들을 다 배출하는 그런 걸 뜻해요. 특히 이제 설사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학적인 의미로는 이제 배설, 배출을 뜻해요. 그럼으로써 몸이 건강해지는. 그다음에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화한다, 정화한다. 예, 이렇게 이제 도덕적인 의미, 종교적 의미를 또 따로 이렇게 그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의 의미로 의학적인 의미로 한다면은 이런 감정을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그 감정들을 몸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이런 인간으로서 여러 그 지닌 감정, 동정의 또 두려움,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 또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빼낼 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순화시킨다, 정화시킨다 이런 쪽으로 또 이제 많이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뭐 여기는 이제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카타르시스의 그 말에 그 여러 이런저런 의미를 다 또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미로운 이게 이제 감미로운 말은 이제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인위적인 그렇죠. 시어가 그렇죠.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는 그런 말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시적인 표현들은 또 굉장히 아름답고 쾌감을 주는 그런 언어예요. 마치 음식에 뭔가 양념을 쳐서 맛을 내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리듬과 선율, 또 노래가 섞인 그런 언어, 이제 운율이죠. 그리고 이제 작품의 이 여기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그 리듬 운율을 쓴다는 이야기를 뒤에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극에 대해서 그
어떤 게 그 어떤 이제 그 의미인지 그 비극의 요소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가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여러 가지 그 비극의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성격, 생각, 또 뭐 그 음악적인 요소, 또 외관, 볼거리 등등 여러 가지 그 또 스토리, 미토스라고 하는 또 뭐 플롯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을 구성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비극이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죠 그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뭐 무대를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뭐 배우들의 뭐 동작을 신경 써야 되고 또 발성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그게 내용이죠, 사실. 그게 짜임새, 예,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미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극은 인간의 재현이 아니라 행위와 인생의 재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 삶에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거를 무대 위에 이렇게 모방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놓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건, 특히 이제 비극적 사건들이겠죠. 그런 사건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파토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바로 가장 가까운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큰 상처를 입히는 그게 이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알고서는 못 죽이죠. 모르고서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친한 그런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이제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그 슬픈 또는 그 안 좋은 결말, 처참한 결말로 저기 이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리스 비극 작품 중에 해피엔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려다가 그 순간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아이덴티티를 알고서 그 행위를 마음먹었던 행위를 그만두는 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은 살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누구든. 그래서 그 끔찍한 그 살인 행위를 하려다가 그만두는 그거를 또 시작해서 가장 또 좋은 스토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메데이아도 그렇고 누군가가 자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는 그런 작품이 이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잘 알려져 있고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요. 원래 이제 비극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비극이란 말, 희극이란 말의 자체가 너무 컨트라스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그 우리에게 그 그리스 비극이라든지 희극에 대해서 좀 오해를 주지 않느냐, 빚지 않을 말이. 그러니까 슬프지 않은 비극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지함과 가벼움 또는 뭐 그러니까 뭐 무거움과 가벼움, 진지함과 뭐 우스꽝스러움 이런 정도의 대비로 그러니까 진지한 극은 비극이고 가벼운 극은 뭐 희극이다. 뭐 이 정도의 대조가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적 실수에 관한 논의가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이제 에, 빗나가는.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도 그렇죠. 이 살아가면서 그냥 조심조심해도 실수가 빈발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제 그 화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곡을 찌른다는, 그러니까 관역에 한 그 제대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맞추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리고 10발 쏘면 물론 이제 뭐 선수들은 매번 연습했기 때문에 정중앙을 종곡을 뭐 여러 차례 연거푸 이렇게 쏘아대지만 일반인들은 그 맞추기 힘든 거잖아요. 우리의 도덕 어떤 행위, 좀 의미 있는 또 뭔가를 정말 하려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그 실패가 많죠. 그래서 그 실수 또 실패, 실수가 이제 또 실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그렇고 서양 언어도 그렇고 에라레 후마누 그 실수는 인간적이다. 누구나 뭐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런 그 속담이 여기저기 동서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실수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헤매고 잘못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뭔가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적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그 실수라는 비극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어야 되는지 모델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장 멋진 비극의 짜임새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야 되고 이런 반전이라든지 인재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짜임새는 두려움과 동정심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재현해야 하므로 다음 같은 점은 분명하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마치 이제 정답을 찍듯이 나머지 또 선택지는 왜 안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고결한 사람이 행복한 운명에서 불행한 운명으로, 행운에서 불운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예, 아주 흠결 없는 뭐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예, 아무튼 뭐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성인 이런 인물이 이런 그 불운한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두려움의 감정도 동정심도 그러니까 비극의 고유한 그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역겹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미아론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에도 역겹다는 말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뭔가 반감, 거부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몸에 오물이나 뭐 이상한 벌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오물이 묻거나 털어내려고 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 도덕 감정에 아주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일단 행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행복을. 사악한 자가 운이 없다가 행을 누리는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구성은 비극에 필요한 것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들 중에 가장 비극에 어울리지 못하고 우리의 도덕 감정에도 어긋나고 인간이면 뭔가 어떤 정의라든지 뭐가 좋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본 감정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또 아주 나쁜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동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극악한 자가 자기 행운을 누리다가 불운에 빠지는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불운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도덕 감정에는 맞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동정심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그 사람에 대해서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비극의 주인공과 관련해서 또 오이디푸스와 관련해서 그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부당하게, 필요 이상으로. 물론 자기가 좀 성깔이 있어서 일행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자기 아버지였고 또 결과적으로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한 거죠, 그렇죠? 너무했다. 필요 이상으로 불운에 처한 그런 오이디푸스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고, 두려움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불운에 처할 때 일어나는 법이다. 일단 뭔가 좀 그 공감을 일으키고 또 나도 상황에 따라서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극악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두 감정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선택지를 이제 다 빼고 나머지 하나가 남은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너무 완벽하게 악한 자도 아니고 또 완벽하게 선한 자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나쁜 놈은 불운하게 행운을 누려서는 안 되고, 또 당연히 지극히 선한 자는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운을 누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나쁜 놈이 행복을 누리다든지 선한 자가 그 불행하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그 도덕 감정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극의 주인공은 이래야 된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도덕성과 덕과 정의에서 빼어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죄를 또는 나쁜 짓을 하나도 않고 산 사람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행위가, 나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게 이제 인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그 첫 번째 경우처럼 아주 고귀한 사람처럼 덕과 정의에서 아주 빼어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사악함이나 악덕, 그러니까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사악해서 내가 불운해진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뭔가를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 큰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 결과가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실수 때문에 순간적인 엄청난 불운에 빠지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나 튀에스테스나 또 기타 이런 그 가문의 인물들처럼 큰 명성과 행운을 누리는,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 순간의 실수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누렸던, 여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튀에스테스는 형하고 권력 다툼하고 또 형의 부인을 넘보다가 자기 자식인 줄도 모르고 형이 그 튀에스테스 아들들을 음식으로 대접을 해서 먹게 된 그런 불운의 아버지죠. 예, 뭐 서구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도 끔찍한 동화들 많은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그 인육을 먹이거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우리 뭐 어렸을 때 무슨 타잔 이야기에서 뭐 아프리카 무슨 뭐 부족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리스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화나 비극의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사회에서 이미 이제 그런 풍습이나 관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가멤논이 또
자기 부인에게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살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죠.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 트로이아로 가는 그 배들이 순풍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 가장 훌륭한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결말이 이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해야 한다. 불운에서 행운으로 바뀌지 않고 반대로 행운에서 불운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그 사람 주인공의 도덕성, 나쁜 품성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대한 실수 때문이어야 한다. 게다가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아니면 그보다 못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보다도 그래도 도덕적인 완벽한 그런 고귀한 또는 고결한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인간 이상은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오이디푸스처럼 뭔가 성깔이 있고 버럭하는, 또 남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또 굉장히 좀 뭔가 신체적인 그런 힘도 센 걸로 그래야만 여러 사람을 제압을 하고 죽이잖아요. 예, 그 실제 그 사실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작가들은 아무 이야기나 닥치는 대로 다루곤 했지만 오늘날에는 멋진 뛰어난 그런 비극들은 소수의 가문을 소재로 삼아 구성이 된다. 알크메온, 오이디푸스, 오레스테스, 멜레아그로스 이렇게 등등 여러 그 가문의 사람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열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뭔가 좀 그 불운으로 끝나는 그런 그 결말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비극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언해피 엔딩, 해피 엔딩이 아니라, 근데 이제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그리스 비극에서는 해피 엔딩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남은 부분은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논의죠. 그래서 신화, 또 신화를 소재로 한 비극의 이야기, 특히 이제 여기 오늘 그 다룬 그 오이디푸스의 그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행위가 그 자발적인 행위냐 아니냐,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자발적이란 말은 고의로 뭔가를 그래서 알고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죠. 죄이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중연설의 기술인 그 연설술, 흔히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에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윤리학에서도 이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행위와 또 그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 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또 잠깐. 네, 제가 지금 휴대폰을 그 거울로 혼자 하기 때문에 그 뒤에 휴대폰 뒤에다 거울을 해가지고 혹시나 그 접속이 인터넷 접속이 끊기면 다시 이제 그 방송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두고 보는데 갑자기 그 하얀 글씨가 보여서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또 뭐 메시지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송이 끊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예, 일단 이제 행위에 대한 그 책임,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나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위의 성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거냐, 비자발적인 거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누가 막 안 하면 죽인다. 강제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분노해서 화가 치밀어서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재판정의 배심원들 수백 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이제 죄 유무를 따졌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행위가 범죄 행위에 적합한지, 이제 맞는지,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중연설에서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하는 또는 고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점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제 쭉 다른 번역도 있고 또 기존에 번역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또 연구하면서 또 번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굵은 강조해서 이렇게 써진 그런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저지름, 범죄란 건 뭐냐? 법에 어긋나게 자발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한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 사회에 해를 입힘이라고 하자. 일단 남에게 뭔가 나쁜 결과를 빚는 게 죄예요. 범죄. 그 다음에 이제 17쪽에 세 번째 줄이에요. 사람들은 알고서 강제되지 않고서 행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행한 것들을 모두 다 선택에 의해서 행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에 의해 행한 것들은 모두 알고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그 알물 바탕으로 생각을 바탕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이 선택한 것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알고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죠. 따져보고 그래서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한다. 오늘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럼 땡기는 거 욕구들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알고서 암과 연결을 시킬 줄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뭔가 물건을 살 때 이 컴퓨터를 살까? 아니면 이 TV를 살까? 저 모델을 살까? 이거는 이제 뭔가를 살펴보고 그 제품에서 뭔가 지식을 전제로 하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아무거나 그냥 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발적으로 행했는데 그게 다 선택에 의한 건 아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말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발적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뒤에 일단 쭉 뒤에 보고 17행 강조한 부분 보고 또 마지막에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행위 책임성 문제와 관련해서 행위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일부는 자기 자신들로 말미암아 행하지는 않고
자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9번에다가 써놨죠. 자발적인 행위와 자신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부벌적으로 일치할 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우연히 또는 어떤 것은 필연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필연에 의한 것은 강제적으로 강제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또는 자연 본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본성이라는 말은 타고난 그런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인마적인 기질이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따른다면 그러니까 병이죠, 병, 정신병.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자연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은 우연히 또는 어떤 것은 자연 타고난 그런 기질에 의해 또는 어떤 것들은 강제에 의해 행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자신들로부터 비롯한 행위, 자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났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에 대한 원인인 것들은 어떤 것들은 습관에 의해 내가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해요. 또는 어떤 것은 욕구에 의해서 욕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좀 설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예, 일단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뭔가를 바라는 거, 또 어떤 욕망하는 거, 또 뭔가 이렇게 그 격정적인 어떤 그런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욕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제 저기 욕구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인 모습의 욕구,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어떤 동물적인 그런 비성적인 그런 욕구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에 1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7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엉뚱하게 다른 내가 그러니까 어떤 과적을 맞추려고 쐈는데 예전에 저게 수리산 옆에 사는데 제가요 그 산책로 옆에 지금은 이제 옮겨졌어요. 산책로 옆에 국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로를 따라 산길을 가는데 그 활터를 지나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때. 그래서 겁나가지고 그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옮겨졌는데요.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그 위에 활터에서 활을 맞춰 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그 맞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연의 그런 거죠. 이거는 내가 그 사람 쏠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화를 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연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자연 본성, 기질, 또 강해 누가 강해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모르겠어요. 신의 어떤 뜻, 섭리, 또 결정 이런 것들이 사실 앞에 거하고 거의 같죠. 그러니까 우연이든 어떤 그 운명이든 또 신의 어떤 그런 강제적인 힘이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값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버릇이 있더라. 계산. 이게 이제 계획범죄죠. 그 메데이아가 그렇죠. 메데이아가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서 뭐 그렇지만 또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복수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계산이 사실 빗나간 계산이죠.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편의 그 새 장가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이 저는 별로 이렇게 메데아의 그 에우리피데스 그 작품에 대해서 별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랑에 집착을 하는 게 되잖아요. 한 남자에게. 그럼으로써 물론 이제 메데이아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틀을 깨뜨리고 어떤 해방자의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쪽은 내가 분명히 그 동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살인 두 자식을 그걸 죽이는 뭐 갈등이 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저는 메데이아는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작품에서는 극 내에서는 뭔가 처벌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떠나는데요. 그 지역을 예, 그 계산이 이제 계획이라는 거고요. 격정 특히 이제 화가 치밀어서 제정신이 없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따른다면 어, 그 또는 술김에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화가 치밀어서 또 술김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앞에 가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나 기질이나 또 강제적인 외부의 강제 이거하고는 다른다는 거. 일단은 이거는 다 습관 또 계산하는 거 분노 또 욕망 이런 것들은 다 나한테서 비롯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술 먹으면 필름이 끊겨서 뭐 개가 된다. 그러면 술을 안 먹어야죠. 왜 그 술을 먹어가지고 그 일을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술 먹으면은 정말 집에 와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사람을 막대하고 욕설을 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튼 술이나 화, 분노 이런 건 술도 일종의 이제 감정이에요. 스피노자도 그 에티카에서 그런 의자니까 음주욕, 또그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생리적인 예, 그런 어떤 동물의 그 욕구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욕망 그 저기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감정이라는 말로 그 뭐 또 철학적인 그런 또 예전에 철학자들은 정념이라고 그러죠. 정념. 아무튼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느끼는 어떤 변화, 신체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다 파토스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그 더우면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선풍기를 틀거나. 그게 이제 뭐냐 외부 영향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방어를 해야 될지 그 대처를 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술에 대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변화가 생겨요. 그럼 내가 그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죠. 오이디푸스도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폭행을 하려 하고 모욕을 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상으로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살해하면서까지 복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또 누구나 다 내가 오이디푸스였더라면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상거리에 가서 치다가 뭐 심하게 나를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막대했을 때 나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 이상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철학자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막 감정을 다스려라, 뭐 이성적으로 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많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도덕적인 또 인품 있는 사람이고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분노감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성욕, 식욕 여러 가지 그 욕망 욕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 결코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하지만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 행동으로 그런 도덕 그 개념에 맞는 삶을 유지를 하고 살아가야 돼 실제로.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인품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지 이론만 가지고 뭐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걸 백날 이렇게 많이 빠삭하게 알아도 그거는 사실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도덕적인 사람 또 행복한 사람 이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따른다면 그런 삶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평생을.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계속 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연에 의해, 자연에 의해, 강제에 의해, 습관, 계산, 또 격정과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그 보면서 이게 굉장히 또 학자들 간의 그 해석이 많이 다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 이렇게 도표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요. 오늘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옆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위에 거는 없죠. 다 X예요. 이제 아래 도표에는 있어요. O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연설의 기술인 그 수사학에서는 이제 그 비자발적인 행위를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제 그 뭐죠 그 저기 소포클레스의 거기서는 이제 비자발적이라고 표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뭐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그리스의 헤쿠시온 그 의미 같은데요.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우연이나 필연 두 가지로 나눠요. 외부의 강제적인 힘 또는 자연 본성. 이건 자연 본성은 나의 본성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 보면 제가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우리도 좀 그런 건 좀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그 같은데요. 정신 이상자의 사례는 이 사람을 감옥에 안 보내요. 병원에 봐요. 병원에 정신병원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감옥에서 처벌을 받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니코마크스 윤리학에서는 이제 비자발적인 행위로 이렇게 개념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강제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무지, 그 상황.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알고서 행한 행위도 뭐 나중에 뉘우칠 수 있지만 특히 내가 모르고서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두고서 내가 후회를 하고 내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죠. 오이디푸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연민의 장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또 이제 비극 작가가 바로 그런 것을 그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또 보면 그 인간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무한 거죠, 그렇죠? 하나의 그 순간적인 또 오이디푸스는 좀 약간 도덕적인 그런 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런 조그만 실수를 통해서 그거에 의해서 아주 파멸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 삶이 갖는 어떤 그런 조건이고, 또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또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간다움을 지키고 자만하지 않고 뭔가 그 경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수사학에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도벽이 있다든지 또 뭔가 계산을 해서 내가 이걸 얻어야겠다. 계획범죄. 메데아의 경우가 이런 쪽에 가깝죠. 또 비이성적인 격정,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또 욕망에 의해서 성적인 욕구, 또 식욕. 예. 그리고 이제 니코마쿠스 윤리학에서는 주로 이제 알고서 고의적으로 뭔가를 선택을 해서 계산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자발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고요. 예,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오이디푸스 경우에서도 사실 좀 뭔가 법이나 도덕이라는 게 사실 일반 인들의 상식적인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도 사실 여기에 나온 이 작품에 나온 오이디푸스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에서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렇지만 그 행위는 살인 행위 자체는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적당히 때리고 그 사람들을 뭐 다툼하다가 보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비극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사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싸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방송도 나오고 층간소음, 흡연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거슬린 감정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제가 고대 그리스 신화, 비극 또 철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뭐 제가 테오투시아나처럼 제가 글을 뭐 이렇게 써가지고 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또 뭐 논문 발표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료를 모으거나 또 번역을 하거나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좀 서툴러요. 그리고 글을 일단 써놓으면은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또 플라톤이 이제 그래서 테오투 신화를 통해서 글쓰기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강의를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자료는 이렇게 딱 적어놔요. 그래놓고 자유롭게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많이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또 깔끔하고 이렇게 정돈된 그런 논문 형태 글을 이렇게 원하신 분들은 좀 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항변할 뭐 그런 생각은 없겠고요. 예, 아무튼 세 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또 뭔가를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뭐 고대 그리스 비극이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의 철학적인 저술이든 이런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로서는 이 강의 목적이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또 남은 15회에서 이제 6회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좋으신 그 선생님들의 세 분의 강의를 또 이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예, 독서 아카데미 그 후기도 많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라이브 방송 또 오프라인 이게 강의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 또 독서 아카데미에 이렇게 그 꾸준히 그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다 체크를 해서 또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주제가 된 관련된 그런 도서들을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그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책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말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에 이제 또 저기 제 서재에 그 좀 좁아가지고 책장이 다 안 들어가서 거실에 하나 놔뒀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에는 저기 서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러울 것 같아서 거기서 준비했다가 또 다시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세팅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강의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러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